정치대담 캠프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경부선 상하행선을 훑으면서 격돌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대전을 위해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그 홈런 4번 타자 저 안철수 기호 4번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주행에 단호하게 나가셨습니다. 기필코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일단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현장 분위기 좀 전해드리셨는지 궁금해요. 이두아 부단장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저희 사실 이제 대구, 부산 이렇게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쭉 거치셨는데요. 네. 여기 광화문 시대를 뭐 선언하시면서 네. 청계천부터 시작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대전도 그렇고 이제 대구는 저는 고향이니까 네. 고향에 계신 분들이 또 전화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구역 뭐 분수 광장에서 모이셨대요.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도 대구 동성로에 다녀가셨던 것 같은데 뭐 양쪽 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그리고 진짜 선거라고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제 대구 분들도 오늘 이렇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구역 광장에도 오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중요한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다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중요한 선거가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네. 선거가 코앞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유권자들도 이제 마음을 정하시겠죠. 다 정하셨는지 앞으로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코앞이라는 거 정말 선거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 좀 전해드리셨어요? 일단은 뭐 부산부터 이제 공교롭게도 윤 후보님하고 이제 정반대로 올라오셨죠. 올라오셨는데 부산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경제 심장 같은 곳이죠. 수출과 물류 뭐 이런 곳에 거기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하셨는 건 이제 유능하고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뭐 우리 후보의 최대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거쳐가지고 대구와 대전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막 지금 시작했겠습니다. 네. 7시부터 하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거는 저도 들었고 저는 뭐 내려가진 못했습니다만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잖아요. 근데 지지자들 반응은 역시 이재명 후보 확실하다, 뭐 연설 정말 잘한다 이런 반응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3주간 정말 후보는 분초를 나눠서 다투실 텐데 지지자들은 또 후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뭐 강점을 지지자들과 특히 많은 국민들께 알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사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기 때문에 행보가 굉장히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경부선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대부분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첫날 경부선을 상행선으로 타시든 하행선으로 타시든 이 선택을 많이 하셔요. 그게 왜냐하면요, 이제 하루에 국토를 그 종단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그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동선이에요. 사실상 경부선을 타고 우리 후보처럼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서울역에서 대전
대전, 대구, 부산까지 가시면 이렇게 쭉 그 지역에 소문이 나거든요. 대전 네네네. 인근, 뭐 충청도, 이제 경상도 이렇게 쭉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 거의 전 국민의 한 유권자의 80% 이상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소문이 있는 지역을 거쳐갈 수 있어서 가장 인구 밀집 지역을 거쳐서 하루에 종단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저희 뭐 국민의힘이나 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효율적인 동선을 첫날은 좀 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각 아까 우리 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시작하신 상징성이 있는 네. 거고요. 저희는 서울에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키워준 대통령 이런 부분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걸 돌려주겠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을 돌려주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시작하신 거고 근데 경부선을 선택하는 건 효율적인 동선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경부선 선택은 비슷한 이유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유죠. 네네. 당연히 이제 첫날 언론에서도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그쵸. 후보가 유력 후보가 특히 어디를 먼저 가느냐 네네. 상징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이 의원님도 설명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크게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경제와 좀 전에 말씀드린 부산의 경제와 민생 그리고 실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나왔듯이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이게 홍준표 의원의 정책이든 네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이든 국민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거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채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충청도에 대전 가셔서는 이제 윤 후보님이 이제 사드 추가 배치에 가시니까 네. 사드보다는 나는 여기에 내 처가인데 처가 고향인데 보일러를 넣어드리겠다 이제 민생을 사드 대신 보일러 넣어드리겠다.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후보나 선대위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전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있고 저성장 양극화의 위기가 있고 기후 위기가 있고 네. 또 미중 패권의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 시대에 과연 어느 후보가 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좀 더 낫게 하고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누군지 이걸 저희들이 첫날 강조를 하고 그런 행보를 짰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하시는데 오늘 유세를 네네.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호남의 큰 정치인이죠.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은 호남을 가셨다가 거기로 모이시고 정세균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정세균 상임고문 다 송영길 당대표 다 지금 그 강남 고속터미널에 모여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강남 고속터미널은 또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호남선, 가니까. 네네. 뭐 영동선도 있고 경부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진짜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효율적인 동선 얘기를 하면서 경부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양쪽 다 그죠? 네네네. 상행선, 하행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덧붙이십시오. 예, 근데 호남, 강원 이런 부분도 뭐 저희 후보도 이제 윤석열 후보도 2박 3일로 다 돌거든요. 내일 강원 바로 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하루 주무시고 네. 그리고 원주에서도 하루 주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호남과 강원도도 다 가실 거고요. 네. 이제 2박 3일 일정을 하시면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저희가 전국을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국을 다 돌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유권자를 만나도록 다 모든 후보들이 노력할 겁니다. 첫 행보인데 얼마나 선대위에서 다 고민 많이 하고 짰겠습니까? 뭐 네. 그거는 충분히 미로 짐작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예. 아까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오늘 메시지는 그 뭐 경제 그리고 맞습니다. 그보다도 민생. 사실은 통합에 예. 좀 방점이 맞춘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부선의 네. 집중 유세의 의미를 좀 말씀드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에서 사실상에 이제 오늘은 첫 행보시지만 출사표를 던졌죠. 네. 거기에서는 필요하다면 네.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 정부 네. 그리고 국민 내각 말 그대로 이거는 일부에서는 우리 후보가 저걸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시각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요. 성남시장 할 때도 직전 시장이 당시 이제 지금과 당이 다른 지금의 야당이었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남경필 지사가 한나라당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가 된 다음에 네. 당시 남경필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을 그대로 재임용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실력이 있으면 진영 가리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또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평가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말로만이 아니고 좌우 진영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 그래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천해 왔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이건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를 넘어서는 국민 통합 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실제 정말 많은 진영 여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네. 그리고 좋은 정책이면 뭐 홍준표 의원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도 쓰겠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작년 7월에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문을 이제 해서 저희가 네. 그걸 공부를 좀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출마 선언문에 공약 같은 건 전문가 몇 명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정치인을 평가하고 보려면 과거의 행적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그 정당 소속 도지사나 시장이 했던 사람들도 능력 있으면 쓰고 계속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12월에는 대구 가셔가지고 TK 지역 가셔서는 박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에 예. 대해서 칭찬을 하시더니 1월 27일인가요? 이제 올해 네. 지난달에 1월 27일은 먼저 호남에 가셔가지고는 박 대통령 때 전라도 소외시켰다고 네.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2017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뭐 공과 다 했죠. 예. 과가 있다 그러면서 참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이 뭔지는 명백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2017년에 참배를 안 할 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정말 이렇게 친일 매국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이번에 참배하실 때는 공이 뭔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토론회, 사자 토론회 할 때 그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계승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토론회 되니까 계승할 건 계승하고 뭐 또 잘못된 건 더 보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약간 갸웃하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도 저희가 뭐 그렇게 인사를 잘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머리에 꽉 박히는 건 유동규 씨라는 분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분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키셔서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큰 액수의 배임 문제가 생기고 성남 시민들이 손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 기억나니까 뭐 인사를 과연 잘하셨는지 앞으로도 잘하실 건지 유능하실지 이 부분도 갸웃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음 좀 넘어갈까요? 후보에 네. 대해서 디스를 하는 거였군요. 저는 나름 평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일이 2017년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경선 후보 때 얘기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대장동은 6개월 동안을 탈탈 털었는데요. 단 1도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게 없습니다. 나온 거라면 네. 김만배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카드만 까면은 형이 윤석열 죽어. 우리는 욕하는 사이야.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은 누가 사줬습니까?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죠. 50억 클럽에서 지금 돈 받은 게 누가 나왔습니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박영수 특검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후보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참 난감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 저 윤석열 후보 연설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네네네. 할까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물어보실 것 같아서 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현 정권이 국민 고통에 몰아넣은 정권이다. 그리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예. 윤석열 후보는 그 나물에 속합니까? 그 밥에 속합니까? 이 정부에서 벼락 출세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분들이 싫어하는 게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바로 뒤돌아서 가지고 침 뱉는 겁니다. 네. 명색이 대통령 후보라면은 첫 출사표는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죠. 지금까지 보면은 무슨 복수열전 같아요. 내가 잡으면 물론 정권교체 지수가 높다 그걸 편승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삶을 5년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면은 미래 비전, 경제적 능력
내가 어떻게 잡으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최소한 어떤 분의 정책을 베끼기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로지 누구를 잡아놓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에서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바로 전 정권을 보복 수사하시겠다고 다음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 맡기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어제는 검찰의 그 기능을 지금까지 우리가 문민정부 이후로 한 20, 30년 동안 계속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개선시키고 그래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른바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정치 검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를 많이 해왔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수처도 만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현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계속 논의가 됐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0년 넘게 논의되다가 결국 결실을 맺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폐지까지도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문민 통제를 하고 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가 있으면요 개선을 해야죠. 그거 문제 삼은 게 뭔지 압니까? 추미애 장관 있을 때 본인의 최측근 서울중앙지검장 시키겠다는 그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장모나 부인이라 그 관련된 수사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랬었죠. 최소한의 예, 예. 문민 통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권한이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검사들, 판사들 수사 안 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검찰이 모든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검찰 독재가 될까 봐. 제가 반박할 게 예. 너무 많은데요. 첫째, 이제 언론 인터뷰랑 관련해서 A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시킨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팩트 체크는 하셔야죠. 그렇게 말한 적 명백히 없고요. 두 번째, 보복 수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 명확하게 바로잡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 그래서 해야죠.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엔 오해하셨는지 사과하라고 하시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얘기다. 그 뒤에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자꾸 충성심, 벼락 출세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벼락 출세를 시키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FBI의 국장이었죠. 코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얘기하면서 충성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높은 충성심,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지 인사권자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마피아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무조건 충성을 하라는 게 그거는 정말 이제 정근대적인 사상이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더 높은 충성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검찰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그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는 걸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사위였고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개특위위원으로 박영선 의원님 이런 분들 계셨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계속 요청했던 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니까 검찰의 수사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계속 폐지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논의하자고 했던 사안인데 그래서 폐지하는데 그때 생각과 민주당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거는 반박까지 딱 들은 거라. 제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우리나라 역사상 60여 년 헌정 사상 중에 천정배 그 장관과 추미애 장관밖에 행사하지 않았는데 두 명은 명백한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고요. 천정배 장관은 사석에서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자기를 같은 걸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 할
하면서 직무 배제나 감찰을 지시했을 때 주로 알겠습니다. 예. 옵티머스 라임,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 직무 감찰 그리고 직무 정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그 수사 지휘권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게 아무래도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짧게 한마디 듣고 마지막으로 이 단장님 말씀 한마디 듣고 딱 정리할게요. 네, 근데 간략하게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검찰이 공약 발표한 거 보면은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기소와 수사권을 통째로 쥐고 있는 검찰에다가 이제는 예산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무소불위예요. 이제 저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멋지게 얘기할 때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었죠.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검찰만 충성하더군요. 조직주의자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나 본인 건도 마찬가지고요. 장모권이나 수사가 진전이 안 돼요. 그 이른바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중에 하나가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해명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한 특정 은행 계좌를 갔는데 보도를 보고 다 나오는 정황들이 그 이후에 다른 계좌 가지고 계속 이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해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내놓질 않아요. 뭐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송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한다는 얘기가 2년 동안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수사가 안 된 거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거나 검찰에 계실 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네. 수사들이 다 돼가지고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 말고는 모두가 구속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이거를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이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게만 공정한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총장의 공정과 상식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첫째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예.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을 주자라는데 경찰청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그래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경찰청도 갖고 있으니까 검찰에도 독립 인사권을 주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경찰이 기소권이 검찰총장이 있겠습니까? 이 인사권을 무소속죄가 가지면 아니죠. 저 말씀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너무 저렇게 틀려가지고. 싱크를 팩트가. 물리시면 저건 제지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말씀 한 좀 번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한 예. 적이 아까 없습니다. 이두하 단장님도 계속 들으셨기 너무 때문에. 다급하신가 봐요. 예, 검찰총장이 예산 편성을 하면요 예결위에 불려 나와야 되고요, 네. 상임위에 불려 나와야 돼서 국회의 견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국회에 자주 불려 나오게 되는 거.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이 언제만 나오냐면요 인사청문회 때 한 번 나오고 나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산 편성권을 가지면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돼서 계속 불러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국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 아니 박범계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고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 검사가요.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이런 사건 벌써 1년 이상, 2년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신 분이죠. 이분이 수사한 지가 수사팀을 따로 꾸려서 반부패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수사를 해놓고 아직 기소를 못합니다. 있는 죄를 덮어줄 사람들입니까? 없는 죄를 저희 만들까 봐 걱정했는데 있는 죄를 덮어줄 사람은 아니고요. 이 관련돼서 일반 투자자들 91명 아무도 기소 안 했고요. KBS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돼서 본인들의 오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듣고 캠프 마무리해서 아무래도 이제 22일이 좀 남다 보니까 더욱더 치열해지지 저는 않을까 당당하면은 이제 생각을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이미 선거운동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바람에 자, 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수사와 자, 관련해서 성남 FC 수사할 때 네, 이재명 알겠습니다. 후보가 예. 소환하니까 왜 알겠습니다. 부르냐 여기서 안 마무리할게요. 가셨잖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캠프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